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대 최고 권위의 역사학 교수가 20년간 가르쳐온 일본 역사가 조작되었다고 폭로하면서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근 20년간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역사학자의 양심 고백이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중앙 강의실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2018년 봄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30년 가까이 역사를 가르치며 일본의 우수성을 설파하던 저는 그날도 힘찬 목소리로 강의를 마쳤어요. 일본은 아시아의 등불로서 주변국의 문명화의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작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인지 요즘 들어 제 강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대학생 딸 유미가 노트북을 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역사에 관심 없던 아이가 이상하게도 진지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거 설명해 주세요. 화면에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공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문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들이었어요. 이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달라요. 어느 쪽이 사실인가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교수답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양에 편향된 시각이야. 그들은 항상 일본을 악마화하려 하지. 진짜 역사는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야. 유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30년 역사학자로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연구실에 일찍 도착해 홀로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일본 교과서와 너무 달랐어요. 심지어 일본의 초기 군사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학과장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다나카 교수, 최근 당신이 미국 문서보관소에 일본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들었소.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 놀랐어요. 제 행동이 이미 감시받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서양의 편향된 시각을 분석하려고요. 학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체제 역사학자로, 밤에는 진실을 찾는 탐험가로 살았죠. 도쿄 국립도서관 지하 자료실에서 해방 후 미군이 압수한 일본군 문서 사본을 찾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위안소 설치 지침, 조선인 강제 동원 계획서, 난징에서의 만행을 기록한 군인 일기. 교과서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비밀 연구 끝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침묵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밤새 고민한 끝에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역사학 심포지엄에 발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죠.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역사 교육의 공백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30년 역사학자 경력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학자가 된 기분이었죠. 심포지엄 당일 임페리얼 컬리지 대강당은 전 세계 역사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단상에 올라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일본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오늘 제가 공유할 연구는 제 자신의 30년 교육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뼈아픈 고백이지만 역사학자로서 진실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90분 발표 동안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자료, 전쟁 범죄 기록,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모두 공개했어요. 마지막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사과문을 낭독했을 때 강당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죠.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 언론사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국가의 명예보다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역사학자에게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극우단체 회원 50여 명이 국가 반역자 다나카 처벌하라 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 택시에 올랐죠. 택시 라디오에서는 제 발표를 치욕스러운 자해 행위라고 비난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언론이 저를 매국노로 몰아세우는 모습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총장실로 소환되었어요. 평소 온화하던 총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다나카 교수, 당신의 발언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즉각적인 해임이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연구실로 돌아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짐을 상자에 담아 정문까지 에스코트했죠.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다니.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붉은 스프레이로 매국노라고 낙서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해봤나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녀는 떠나겠다는 편지만 남기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오직 대학생 딸 유미만이 제 곁에 남았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하지만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거실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며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죠. 전화기에는 협박 메시지가 가득했고 이메일함은 증오로 넘쳐났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중 단 한 명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장 아팠던 건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5명 모두가 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냈어요. 10년 넘게 지도해온 나카무라는 심지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글을 대학 신문에 실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학문적 객관성을 잃고 감정에 휩쓸린 것이 분명합니다. 일주일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유미는 대학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었죠.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역사학과 야마구치 교수님이었어요. 90세가 넘은 노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군, 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자네가 옳다는 것을 알아주러 왔네. 나도 알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저를 철저히 외면했지만 해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냈고 독일의 역사 학술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였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완전한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쓴 교과서는 전국에서 회수되었고 제 이름은 학계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암흑 속에서도 작은 빛이 있었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보낸 봉투에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금이 담겨 있었고 몇몇 용기 있는 대학생들이 몰래 저를 찾아와 진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진실을 봐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벼락같이 퇴직금마저 삭감된 상황에서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작은 아파트 월세도 내기 버거웠죠. 유일한 희망은 제 연구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나카 선생님, 안타깝지만 저희 출판사에서는 출간이 어렵습니다.
15번째로 거절당한 날이었습니다. 대형 출판사는 물론이고 중소 출판사까지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국익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독자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표현이었지만 결국 모두 거절이었죠. 집에 돌아와 작은 부엌에서 컵라면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자비 출판뿐이었어요. 퇴직금을 투자해 1000부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책 제목은 침묵의 역사 한 일본 역사학자의 고백으로 정했어요. 인쇄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세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교회의 작은 인쇄소가 몰래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책이 출판된 날 배포의 벽에 부딪혔어요. 모든 서점이 취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인터넷 개인 판매와 야마구치 교수님의 소개로 몇몇 독립 서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죠. 예상대로 일본 언론은 철저히 외면했고 판매량은 처참했습니다. 한 달 동안 겨우 200권이 팔렸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역사 학술지가 제 책을 발견하고 서평을 실었어요. 그걸 본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죠. 다나카 교수님, 일본 역사학계 최초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의 진실을 인정하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강연과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방문은 일본에서 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이미 잃을 것이 없었죠. 오히려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유미는 적극 지지했어요. 아버지, 가세요. 여기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결정을 내린 날 밤, 또다시 창문으로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쪽지가 달려 있었어요. 매국노는 일본을 떠나라. 마치 제 결정을 예상이라도 한 듯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를 메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한국 방문 일주일 전,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쿄대 학생 5명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 책을 읽고 충격받았어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방문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어요. 작지만 희망의 불씨가 있었죠. 야마구치 교수님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다나카 군, 내 제자 중에 와세다 대학 교수가 있네. 그가 비밀리에 자료를 더 찾아주겠다고 하더군. 포기하지 말게.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발신자였어요. 다나카 교수님, 저는 외무성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방문은 감시 대상이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출국 당일 딸 유미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국에서 쓰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노트북이었어요. 제 장학금으로 샀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주세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 유미야. 내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 적국이라 배워온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명가량의 한국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한국인들은 일본을 증오한다고 배웠는데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의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통역사가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일정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 방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론적 연구를 넘어 직접 피해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시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나눔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연구해온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원에는 90대 할머니 4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중 이금순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죠.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통역이 제 신분을 설명하자 할머니들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이금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전했어요. 제가 30년간 거짓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5살 때 끌려간 이야기, 매일 10명 이상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던 고통, 해방 후에도 70년간 침묵해야 했던 세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서울대학교 강연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고 한국 역사학자들은 동료로 저를 환대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촬영도 했죠. 마지막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100여 명과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인정하지 않나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도쿄에 돌아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집 우편함에는 협박 편지가 가득했고 건물 현관에는 매국노는 사죄하라는 낙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딸 유미는 대학 기숙사로 피신한 상태였죠. 방송국 다큐멘터리가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일본 극우 단체들은 제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했습니다. 밤에는 누군가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러나 희망의 불씨도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교수님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역사연구소를 설립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용기 있는 학생들과 시민 10여 명이 모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몰래 찾아오는 고교 교사들도 있었죠. 다나카 선생님, 저희도 진실을 가르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연구소 운영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한국에서 출간된 제 책 번역본 인쇄가 생존의 끈이 되었어요. 독일과 미국에서도 번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기고한 논문들이 인용되기 시작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 제안이 왔죠. 그러나 일본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조국에서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2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 중 하나가 처음으로 제 인터뷰를 실었어요. 다나카 히로시 가장 논란의 역사학자.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적어도 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이 중요했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 역사화해. 포럼에 초청받았을 때는 일본 정부가 항의했지만 포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3년 만에 전 아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최근 모습을 TV에서 봤어요. 너무 수척해 보여서. 식사라도 함께 할까 해서.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말했어요. 아직도 당신을 이해하긴 어렵지만 당신의 신념은 존중해요. 또 다른 기쁨은 딸 유미에게서 왔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 시작했고 한국인 교환학생 김준호와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준호는 아버지의 책을 읽고 존경한대요. 다음 주에 만나보실래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화해가 제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2023년 유미와 준호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90세가 넘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제징용으로 히로시마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일본을 미워했지만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연구소에서 소식지를 준비하던 중 도쿄대학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역사학과 특별 강연에 초청합니다. 3년 동안 외면당했던 모교에서 드디어 연락이 온 것이었죠. 강연장에는 10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역사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찾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더라도. 강연 후 젊은 학생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4년 전 선생님 마지막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역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석사 논문 주제가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진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 공원에서 손녀 사쿠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유미와 준호 사이에서 태어난 사쿠라는 이제 5살,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일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싫어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쿠라를 무릎에 앉혔어요. 사람들은 때로 진실을 두려워한단다. 아프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지. 진실을 외치기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일본 사회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기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역사 교과서에서 금기어였고 공영방송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어요. 작은 진실과 화해 연구소는 몇 번의 방화 시도를 겪으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희망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교토대학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재조명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고 제 책이 참고 문헌에 포함되었어요. 또한 몇몇 용기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제 연구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났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진실의역사 해시태그로 역사 왜곡에 관한 토론이 활발했고 대학 동아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물결이었죠. 작은 진전이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8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시작한 여정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사회의 본격적인 변화는 아직 요원했어요. 여전히 극우 단체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을 정당화했고 정치권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언젠가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고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길을 걷게 되기를. 그날이 내 생전에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어요. 손녀 사쿠라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다음 주면 다시 서울에 갑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뵙기 위해서인데요. 그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일본의 공식 사과를 듣게 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할 때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니까요. 7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고백한 일본 역사학자의 용기 있는 여정,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진실을 지켜나간 한 인간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한 화해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다나카 교수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